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 없고 지금 빈강의실에 혼자 수업하고 있습니다. 되게 적적하고 좀 으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득세 할 차례로 소득세 654조 우리 소득세 국세로서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개인의 소득 세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는 세금입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현행 소득세 특징에서 개인별 과세, 대한민국은 원칙이다. 개인주의 과세라고 이야기했죠. 부부소득 합산 과세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개인별 과세를 한다.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우리 반대 개념은 뭐라고 했죠? 반대 개념은 열거주의 반대는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겠다. 포괄주의 과세. 우리 대표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세는 과세 대상에 이게 아니고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모든 물건, 모든 권리를 다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걸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 과세, 반드시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3번 소득세 과세 방법. 소득세 과세 방법을 보시면 왼쪽 편에 우리 654쪽에 소득세 그림 나오죠.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가지 소득인데 이 8가지 가운데서 위에 나오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 6가지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신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퇴직은 퇴직만 별도로 양도는 양도만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류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연금이나 배당이나 등등 기타소득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다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켜 과세할 수도 있다. 분리과세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반드시 양도소득에서만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소득세는 인적 공제도 있고 물적 공제도 있죠.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처럼 인적 공제도 있고 물적 공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공제라든지 의료비 공제라든지 등등 물적 공제도 있습니다. 누진세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초과 누진세와 함께 차등 비례세를 함께 세우고 있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과세기간 뒷장 보니까 과세기간 알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우리 소득세 납세는 언제 성립한다? 소득세 납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과세기간이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요 개념은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우리 거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소가 있다 이를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국내에 거소가 있고 주소가 있는 자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없는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개념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자를 거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어디야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과세할 건가 과세 소득의 범위 요령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과세할 건지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과세합니다. 보통 시험은 양도소득 가지고 내니까 국내 자산의 양도 플러스 국외 자산 양도 모두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뒤에 나오시면 우리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 의무 물으면 반드시 거주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비거주자, 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상식선에서 아니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이 일본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세금을 받고 이런 건 없잖아. 하지만 거주자라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반드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외에서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우리 거주자는 그래서 제한 납세, 부제한 납세 의무,
제한 없이 모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표현하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있기는 이때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시험 문제도 비거주자가 구외자산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히 틀린 지문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납세지도 달라집니다. 납세지. 우리 소득세는 국세자 나오죠.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국세는 인세라고 했습니다. 인세는 항상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지. 지방세는 물세, 물세는 물건 소재지. 거기다 납세지도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지인데 그 사람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당연히 그 사람의 주소지, 양도자의 주소지. 그리고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대신 비거주자, 외국의 주소를 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소지 이래 말하면 큰일 나죠. 이런 LA 세무소에, 밴쿠버 세무소에, 도쿄 세무소에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비거주자라고 말할 때는 절대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내는가? 물론 법에는 순서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비거주자면 어디 내는가? 주소는 대한민국에 없지만 사업장은 있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지만 원천 소득은 있다. 원천 소득 발생지. 그도 없다면 양도 재산 소재지까지 절대 그 사람 주소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29회 시험 때도 비거주자의 경우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소이며 당연히 틀린 지문 이래 가야 됩니다. 납세지는 무엇도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죠. 종부세도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쓴다고 하면 소득세 규정을 준용해서 쓰고 있다고, 종부세도 원칙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의 범위, 그리고 뒷장 넘겨서 659쪽에 납세지,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칠판에 있는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우리 교재 내용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거 상세한 내용 몰라도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담지 말고 딱 핵심적인 거, 필요한 내용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다음 660쪽에는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 임대 소득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 말고도 부동산 매매업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건축업에 관한 주택 신축 판매업도 있지만 얘는 시험을 쳤을 때 나올 확률은 잘 없습니다. 나온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나올 건데, 임대업도 아마 21회인가 22회부터 26회까지는 매년 문제를 출제하다가 근래 들어서는 29회 때 한번 내고 또 작년에 내지 않고 띄엄띄엄 내고 있는 편들이라서 요놈들은 나중에 양도소득을 하고 난 뒤에 시간에 남으면 내용을 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쭉 넘어가서 양도소득세. 자, 677쪽 양도소득세, 자산을 양도합니다. 양도할 때 누가 양도하는가? 우리 개인이 양도하는 거죠. 개인의 양도. 법인이 양도하면 무슨 세금 낸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낸다 했죠. 법인세. 개인이 양도합니다. 개인이 양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지.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경상적이다, 계속적, 반복적이다. 우리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것을 딱 한 글자로 하면 업이라고 하죠. 업. 우리 중개업이라고 할 때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개인이 자산을 양도하되 계속 반복해서 양도하면 양도소득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은 개인이 자산을 양도하되 법에 열거된 자산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거기다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아마 최근 26회인가 7회 시험 때 개인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렇게 판매하고 있다. 그럼 사업소득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서 그렇게 집을 지어 판매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을 양도소득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개인이 소득세법 열거된 대상, 열거주의 과세, 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물가의 상승, 자산의 가치 상승을 하여 발생한 보유이익, 자본이익의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이익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법에 열거된 것을 두 번 전에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합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도소득의 특징은 소득세와 거의 같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를 이야기하며 열거주의며 4번 유상으로 이전 뒤에 가서 양도라는 말 할 때 설명을 할 거고 뒷장 분류과세 한다. 앞에 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은 뒤에 가지만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고 신고납부하겠죠. 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자면 가산세가 뭐가 되겠지. 가산세는 이제 국세는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금 통합되어서 납부지연 가산세 나온다 했죠.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큰 의미 없는 이야기고 과세 대상 679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도 생각보다 심해 종종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특히 원래 새로 신설된 부분이 하나 있고 해서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의 대상은 첫째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시험에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체만 물으면 요 놈 묻습니다. 1번 항상 요 놈 묻지. 2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흔히 주식 등 이렇게 할 겁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앞으로 주식 등 이렇게 표현할 거고 세 번째 파생 상품 코스피 200 등에 대한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얘는 상세한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대신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냐니까 1번 양도소득은 1번에 대한 소득과 2번에 대한 소득, 3번에 대한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즉 1월 달에 토지 팔아서 내가 손실을 보았다. 2월 달에 주식 팔아서 이익을 보았다. 합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반드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회 시험 때는 같은 연도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결손금이 발생함 이를 통산하여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틀렸다. 정답. 29회 시험 때는 이런 걸 냈습니다. 대신 1번끼리는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율 대상끼리는 이는 원칙적으로 누진세를 씁니다. 누진세를 쓰기 때문에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치지 않아도 1번에 있는 누진세 대상끼리는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토지 팔아서 손실 보았다. 5월 달에 건물 팔아서 이익 보았다. 걔들끼리 합산하여 과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29회 시험 때 요 내용끼리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첫째, 과세상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해도 뒤에 나올 거면 기본공제도 1년에 250만 원 공제하는데 요 1번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2번에 대하여 250, 3번에 250 기본공제도 요 소득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2번, 3번은 내용 자체는 보지 말고 1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럼 1번이에요. 1번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그리고 건물 요것의 양도 쉽게 부동산 소유권 양도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있다. 우리 교재는 여기에 토지 건물 그리고 세 번째 이축권 나오지만 이축권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축권은 뒤에 기타 자산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기 등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용도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팔면 양도 내는 거 다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 뭐냐?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소유권이 아닌 내용으로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서 그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용에 관한 권리도 세 가지가 나오죠.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차권에 나오죠. 임차권. 우리 앞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은 앞에 아무런 말이 없어. 근데 임차권은 앞에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하지만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되는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유는 아시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에 관한 권리, 물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하지만 임차권은 등기하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임차권을 등기한다. 등기한다고 물권되는 건 아니지만 물권화되어서 부동산이라는 권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은 등기되는 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상권, 전세권이다 보면 머릿속에 용익 물권인데 이게 먼저 떠올라. 그렇다고 지역권 요거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지역권의 행도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아무 문제일 때는 이렇게 지역권도 포함되는 것처럼 임차권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처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것만 과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보실 거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한 거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부동산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당첨권 이런 거 포함되겠죠. 오늘 교재도 보시면은 680쪽에 토지 건물 이 축구는 잠시 후 볼 거고 부동산 권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1번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 건물과 부실한 토지를 취득할 권리. 그럼 당첨된 사람, 그렇죠? 당첨된 사람만이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도 대상된다는 거죠. 과거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그 당첨권, 분양권,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타인보다 우선 취득할 권리가 생기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과세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 선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타 자산 세 번째 뒷장 내면 기타 자산 나오죠. 세 번째 기타 자산 정확한 용어로 하면 기타 부동산 관련 간접 자산 이런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소유권, 직접적인 사용권 이게 아니고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5가지가 나오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우리 교재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이제 밑에 사업용 고정자산 괄호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자면 이번에 요 내용을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말 대신에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 첫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요 자산 결국 같은 말인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겁니다. 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반드시 함께 양도할 때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아무런 말 없이 영업권의 양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야. 또 사업에 사용하는 이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이런 것과 구분시켜서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말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영업권이 양도 대상 되려면
사업에 사용하는 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대상 이렇게 삼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도 대상 인간인가 물을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물었던 게 요거 임차권 등기하는 것도 과세한다. 요거 영어권의 단독 양도 이래 말하면 틀린다는 거죠.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나오죠.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용권, 회원권, 가장 대표적으로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시험의 문제는 이런 이용 회원권도 문제가 되지만 요놈보다는 회원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 나는 회원권 없습니다. 회원권 없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설에 대하여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먼저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주식도 양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런 가지고 냅니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시설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주식도 포함한다. 그 이야기를 묻는 거고, 세 번째,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이축권. 이축권에 관한 거. 근데 이축권도 반드시 우리 교재 보듯이 이축권도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 대상됩니다. 이축권만을 따로 대상하는 것은 딱지. 우리 보통 이 딱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원래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여기 이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지을 수 있다. 이축권. 원래 우리 개발제한구역 식당 같은 게 있죠. 대부분 이축권입니다. 원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식당을 오픈하거나 할 때 법의 요건이 맞으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이축권에 관한 거예요.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만약 딱지 자체만을 판다면은 그럴 때는 오는 기타 소득 이래 말하지 양도소 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런 것은 대상이 된다. 원래 새로 신설된 부분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 네 번째 특정 법인의 주식, 5번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아마 양도소득 대상인가 물으면 99.99%는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다음 기타 자산 가운데 요 세 가지 요걸 가지고 물으니까 요놈들만 내용 정확히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 상품은 내용 몰라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주식에 관련된 지문 딱 한 번 낸 적이 있지만 그거는 문제를 낸 분이 이상한 사람이지. 부동산 중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식을 물으면서 어떤 주식이 대상되는지 알고 있는가? 핀트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판다든지 또는 비상장된 거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대주주가 판다든지 시장에 의하지 않고 판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딱 시험에 나오는 것 칠판에는 딱 요 정도 선 가지고 내용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는 이런 자산을 뭘 하면 과세한다? 양도하면 과세한다. 그래서 685조 양도하면 과세한다. 양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건지, 양도의 개념, 양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 이전. 이걸 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제 분석해 보면 사실상 이전이죠. 실질 권리의 이전이라는 의미다. 즉 그 말은 실질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면 되지 반드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등기, 등록 등과는 무관하다는 이야. 등과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상 이전이지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 이거 양도 아니다. 우리 취득세 할 때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2% 뺀다고 했던 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공유물의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 아니면 담보 목적의 이전, 신탁에 따른 이전, 모두 실질 권리 이전 아니지 않았죠. 이런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취득세 할 때 배웠던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부동산의 양도 아니고 증여라고 이야기했죠. 부담부 증여, 역시 부담부 증여 할 때 부담시키는 채무는 유상, 그를 뺀 나머지는 증여, 다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면 다 양도냐고? 그럼 상속도 양도고 증여도 양도고 아니죠. 양도는 반드시 유상적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상속, 증여 이래가는 거지. 한마디로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 이전하는 것을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양도에 해당하며 어떤 것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양도에 해당하는가 여부, 양도에 해당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도 685쪽의 양도의 정의에서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리고 매매, 교환, 법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 즉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법에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뒷장 넘기니까 양도로 보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도로 보는 것. 일반적인 양도 행위 첫째, 가장 대표적인 매매. 우리 매매 가운데 이제 매도가 되겠죠. 매수는 취득, 매도는 양도. 그 매매가 양도인지 아닌지 묻는 것, 이걸 워낙 뻔한 이야기라서 시험 내지 않습니다. 우리 매매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권리를 이전합니다. 실질 이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에서 유상적 대가 받아야지. 그 매매는 그 유상 대가가 무엇이다? 금전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게 매매야. 갑의 입장에서는 금전이라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토지를 실질 이전한 거니까 토지를 양도한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금전을 지급하고 갑의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취득을 한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한쪽은 취득, 한쪽은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뭘 내는가 하니까 요 가운데 특수한 매매로서 공매, 경매를 묻습니다. 공매, 경매. 모두 매매잖아. 매매는 매매인데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매매, 경쟁시켜 판매하는 매매, 다 공매, 경매도 일반 매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공경매 나오면 원칙은 모두 양도라고, 원칙은 모두 양도다. 임의경매라고 하든 강제경매라고 하든 국세징수표나 공매처분이라고 하든 공경매에 따른 이전 모두 양도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경매에서 양도가 되지 않는 게 딱 하나 나와. 자기가 하는 자기의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서 재취득했다. 요건 양도 아닙니다. 원래 민법상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경매는 자기는 경락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 부동산이 공매, 경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경락받아서 재취득하는 것, 이러면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9회 시험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할 때 양도 아닌 부분을 이면서 요 부분의 지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건 딱 요거야. 공경매는 원칙은 양도지만 예외적으로 요 부분은 양도 아니라는 사실. 이거 알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환과 매매의 차이는 뻔하죠. 갑의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있다. 그럴 때 금전을 지급하면 매매가 된다 했죠. 대신 금전 이외의 대가,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 요 건물을 갑에게 이전해 줍니다. 우리 이럴 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였다 이런 말하지 않죠. 토지와 건물을 교환한 겁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유상적 대가 받았죠.
건물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토지를 넘기는 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을 소유 건물을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을 한 게 됩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토지라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건물을 준 거니까 건물은 양도한 거고, 동시에 갑의 토지를 취득했잖아. 취득을 한 거고, 그 매매는 한쪽은 취득, 한쪽은 양도가 되지만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취득과 양도가 다 발생되는 이런 거래 형태를 교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교환의 양도인가 물으면 역시 원칙은 모두 양도다. 다만 여기도 예외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안이라는 것 하는 게 있습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교환은 양도안이다.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은 양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거에 촌에 가도 농지가 있으면 농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많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 건 참 많았습니다. 서로 경작하기도 불편하고 그 지적 경계선을 딱 이렇게 꺼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과세. 이런 교환이 양도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놈은 양도안이다. 그럼 시험에 나온다면 양도안이다는 것은 교환은 딱 요거. 지적 경계선을 변경할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물 출자.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출자하는 거죠. 현물로서. 물건으로 출자합니다. 물건으로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A 법인에게 출자합니다. 이렇게 출자하면 출자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면 법인은 출자한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출자만큼에 대한 주식이나 지분 줄 거 아니냐, 그렇죠? 주식이나 지분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서 자신의 토지를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법인은 당연히 취득한 거고, 우리 법인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렇게 나오고, 법인의 현물 출자라고. 하지만 판례상에 보면 법인뿐만이 아니고 개인 사업에 출자를 하든 아니면 공동 사업에 출자를 하든 모두 다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판례상의 내용을 끌어들여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갑은 금전을 출자하고 을은 토지를 출자한 경우 을의 토지 출자 양도 맞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 현물 출자, 부동산 등의 출자가 나오면 원칙은 모두 역시 양도입니다. 원칙은 모두 양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도 양도안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자기의 개인 사업, 자기의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것, 이거 양도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 맞죠? 그래서 내가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다.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땄다.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점포에 내 개인 사업, 중개업소 사무실을 차려서 오픈을 했다. 그렇다고 자기의 개인 사업에 자기 부동산을 출자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은 없잖아. 그렇죠? 여전히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또 내 부동산을 내 개인 사업에 출자했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유상적 대가를 지급할 도 없잖아. 딱 요거 하나. 자기의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건 양도 아니다. 요거 빼고는 모두 양도로 말하면 됩니다. 물론 뭐 판례상의 내용을 다 그려서 뭐 조합에 출자한 것 그도 아니면 주식회사가 말고 다른 쪽으로 유한회사라든지 합자해서 출자한 것 등등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까지 물으면 진짜 머리 아프고 그까지 물으면 조세 전문가만 되자는 이야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요놈 빼고 자기가 하는 자기의 개인 사업에 출자했다는 빼고는 부동산 등의 출자, 현물 출자는 모두 양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용. 이럴 것도 아니 수용이 무슨 양도냐고. 수용은 수용이지 아닙니다. 수용은
양도는 내가 팔고 싶어 파는가 이런 건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죠. 말 그대로 유상적 대가를 받고 권리가 있으면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용이 되면 보상금 받잖아. 보상 채권을 받든지 이렇게 갑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자에게 실질 권리를 이전하고 그리고 유상적으로 금전이나 또는 채권 등으로 대가를 받던 수용도 양도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 수용은 양도지만 요놈은 보상을 금전받지 않고 보상 채권, 공공용지 보상 채권 등을 받으면 그때는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양도인가 하면 무조건 양도가 맞아. 이렇게 1, 2, 3, 4번은 간략간략하게 공경민은 양도다. 단 자기 소유 부동산 등을 자기가 경납하는 건 양도 아니다. 모든 교환은 양도다. 단 지적경계선 병을 위한 교환은 양도 아니다. 현물 출자 양도다. 단 요놈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에 가져온 내용을 출제할 때는 이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고 가끔 나오고 있지만 다섯 번째 대물 변제. 요 놈부터가 보통 이제 기본적인 대물 편제. 여섯 번째 부담부 정리요. 우리 부담부 정리 이미 배웠다고 취득세 할 때 대물 변제는 우리 변제가 뭐더라? 변제란 말. 민법할 때 배우죠. 변제는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적 행위를 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는가? 원래는 계약의 원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민법에 부를 때 상계 처리하는 것도 있고 혼동하는 것도 있고 공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대물 편제입니다. 원래는 금전 채무다. 원래는 금전 채무인데 이 금전 채무에 가름하여서 대신 양도소득의 과세상을 이전하는 거. 물론 과세상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물 편제 자체만 하면은 하지만 우리가 양도소득 하니까 과세상을 이전하는 것. 원래는 금전 채무잖아. 금전 채무. 갑이 을에게 2억의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자. 변제기일이 도래했다. 돈 갚기로 한 날 됐습니다. 야, 돈 갚아야 하니까 을이 돈 없답니다.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돈 없는데 대신 내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2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요 토지로 받아가면 안 되겠는가? 그거 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서 오케이 받을게. 이렇게 하여 요 토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2억이라고 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토지를 넘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토지를 양도했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보시면 돼. 돈 줄 일이 있는데 돈 대신 대상을 이전하는 것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금전 채무 요 말 대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게 옵니다. 조세. 조세에 가름하여서 대상을 이전하는 것 이걸 두 글자란 뭐더라? 물납이잖아. 물납하는 거. 재산세 물납. 원래 조세도 금전 납부가 원칙이잖아. 그리고 조세도 채권 채무 관계거든. 세금을 금전 내야 되는데 금전이 없다고 재산세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결국은 금전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 변제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 보통 요거면 대신 손해배상 위자료, 공사비 대가 여러 가지 낼 수 있지만 가장 의미를 많이 가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관한 것.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권리를 이전하고 있다. 요거 양도도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취득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뭐라고? 재산분할은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예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가지는 거라고. 그럼 재산분할은 자기가 노력해 모은 재산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그지 가져가는 거야. 이를 양도다, 증여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 성격이잖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이런 것은 양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했던 위자료는 잘못 따지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요만큼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할한 거, 요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거 각각 지꺼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라서든 합의에 따라서든 이혼 위자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당신도 알다시피 내 걸로 분할된 재산 가운데 현금 1억은 없는 거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럼 어떡할 거냐니까 내 걸로 분할된 재산 가운데 요 토지가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요걸로 대신 받아가면 안 되겠는가? 이래 받아가면 결국은 금전 1억 줄 거 대신 토지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양도. 이렇게 시험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양도인가, 이혼 위자료가 양도인가 굉장히 많이 묻는 편들입니다. 최근 29회 시험 때도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해서 양도 아닌 지문 나온 게 요거. 자기가 경락받아서 제취되겠다는 거. 그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전됐다는 거. 전부 양도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님. 이래 구분해야 될 거고. 그다음 6번 우리 부담보 증여. 취득 살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실랑가 몰라. 제가 수금할 때 이렇게 했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갑의 토지 5억. 이 5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하면 을은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내고 취득세 부가세 내고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토지 5억짜리를 증여하기 이전에 갑이 금융기관 등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렸던 채무 2억이 있다. 이 상태에서 야, 내 토지를 너에게 증여할게. 대신 내가 빌려 사용했던 담보 채무의 2억은 네가 부담을 하라. 이게 부담보 증여라고 했죠.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인수한다.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진 증여, 부담보 증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 입장이거든. 이 사람 얼마를 취득했다고 신고한다? 5억, 그렇죠? 5억을 취득했다. 근데 5억 가운데서 순수하게 공짜로 받은 건 2억이잖아. 3억이잖아, 그렇죠? 5억짜리를 증여받았지만 갑의 채무 2억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이 2억은 대가를 지급해야 돼. 그 2억은 유상취득이고 나머지 3억은 무상취득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분하는 이유는 실익은 어디에 있다?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억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 3억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양도소득세는 넘겨주는 사람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도 증여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증여함으로써 자기가 빌려 사용했던 2억은 대신 갚아주잖아. 똑같이 5억 가운데 2억 부분 채무, 그 2억 부분은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이니까 당연히 양도가 되는 거지. 하지만 나머지 2회 3억, 이거는 무상이전이잖아. 양도 아니잖아. 무상이전, 이건 증여지, 양도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이잖아. 유상이전, 유상취득. 무상이전, 무상취득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역시 29회 시험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걸 물을 때 양도 아닌 거 바로 이분 부담보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양도 아니죠. 채무액까지 나오면 양도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하면 양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보 증여라면 글자 나누라고 했습니다. 글자 나누고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부담보 증여할 때 부담시킨 채무를 물으면 취득세 나오든 양도가 나오든 항상 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뺀 나머지 증여, 이를 뺀 나머지는 증여. 부담보 증여로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는 유상, 이를 뺀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우리 교재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딱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래 구분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이래 구분해버리면 헷갈립니다. 왜? 어차피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689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양도인가 아닌가 함께 같이 보시면 돼. 그럼 7번 자 어떤 게 또 양도가 되냐. 7번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 봐요. 공유물 분할 제가 7판에 쭉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뭐 교재는 왔다 갔다 하는 게만 7번 공유물 분할 이것도 취득세 할 때 했다. 공유물 분할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원칙은 양도 아닙니다. 실질권 이전이 아니잖아. 공동 소유의 토지, 공유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었다. 50대 50의 토지를 50대 50으로 나누고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에 걸리는 취득하지만 실제 재산 증가는 없잖아. 이전 없지. 50대 50을 50대 50 나눈 것일 뿐입니다. 양도 아니다. 그 시험에 양도 아니다 할 때는 단순 분할, 지분의 변동 없이 뭐 단순 분할하고 있다. 또 지분대로 분할되고 있다. 지분별로 분할하고 있다. 또는 분할한 것을 재분할하고 있다.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든 이런 것은 양도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이 양도가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이해하잖아. 지분 변동된다는 말 나와야지. 그렇죠? 예외적으로 지분의 변동이 있다. 50대 50이었는데 60대 40으로 바뀌었습니다. 60대 40으로 지분 변동을 하여 지분이 증가한 사람이다. 증가자는 증가한 만큼은 새로운 취득이 되는 거고 50대 50이 60대 40으로 바뀌었다. 그럼 40% 된 사람, 지분이 감소한 사람은 양도도 아니다. 10분이 맞다고 하면 됩니다. 약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 아니죠. 감소되고서 감소된 만큼의 유상적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가 되는 거고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다. 아니 50%였는데 40%가 됐다. 10% 줄었잖아. 근데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다. 증여가 되는 거지. 그래 옛날 시험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 양도인가 아닌가 이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직에 들어가서 아니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감소됐다고 해서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따라서 양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도 맞다고는 했거든. 양도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변동 감소된 자가 유상적 대가를 받은 경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요놈 지분의 변동 없다. 단순 분할이다. 지분대로 분할한 특히 분할한 걸 재분할하고 이렇게 나와도 항상 지분대로 분할되는 것은 절대 양도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의 양도가 들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 반드시 지분 변동된다는 이런 표현 나올 때만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번 담보 목적의 이전. 잠시 후에 우리 8번부터 하겠습니다. 담보 목적. 그 다음 9번에 환지, 채비지, 보류지, 10번에 신탁 등에 관한 거 4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7번 공유물 분할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하는 거고 8번 담보 목적의 이전도 자주 언급하니까 잠시 후에 8번 담보 목적의 이전 요 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